126쪽에 보면 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사실은 너네가 1년에 배우는 시가 몇 편밖에 안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시. 1년 통틀어 보면 중간고사 때 하나 두 개, 기말고사 때 한두 개, 2학기 때도 비슷해. 그래서 대체로 한 몇 개 정도 배우냐면 많이 배우면 한 시조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아마 배울 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 한 학년에 10개 정도를 배운다 치면 10개도 적은 건 아니지만 치면 지금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니까 전체 몇 개 정도 배우는 거냐면 30개 정도를 배우게 될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 중에 뭐가 나와요? 중학교 때도 그런 문제 있지만 무슨 문제 나와요? 보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보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보기에 뭐가 나와요? 니네가 안 배운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게 보기로 나와요, 무조건. 그러면 배우지 않은 작품을 가지고 배웠던 작품과 뭐하는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나온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르는 작품을 시험 보는 즉석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독해할 수 있어야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하는 건 이 시를 배우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작품력을 높인다 이거야. 작품력을 높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생각해봐. 내가 아는 작품이 많으면 어때 얘들아? 물론 1차적으로는 보기에 아는 작품이 나올 확률도 있고 또 하나는 아는 작품이 많으면 내가 아는 게 보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니네가 가져다 쓸 뭐가 많은 거야. 데이터가 많은 거야. 이 시에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얘도 비슷하게 쓰여 있네. 그럼 이런 의미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작품력이 높아지고 모르는 작품을 독해를 잘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습하는 거야. 독해 연습. 이런 식으로 너네가 시를 읽어라, 소설을 읽어라 라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걸 시에 적용해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위해서 작품을 배우는 거라 지금 배우는 작품들은 필수 작품들을 위주로 골라서 배울 거고요. 따라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 저 신동엽의 봄은 아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첫 번째 신동엽 작가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신동엽 작가는. 앞으로 신동엽이란 사람은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되는 사람이야. 신동엽 아저씨는 TV에 나오는 그 아저씨 아니에요. 그 아저씨 아니에요. 이 아저씨는 언제냐면 1960년대에 부터 70년대 사이에 시를 되게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학작품이라는 건 얘들아 시대를 완전히 초월해서 작품을 쓰지는 못해. 그래서 시대의 의미들이 작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대를 먼저 잡아봅니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라고 말했으면 니네 두 가지 내용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사실은 50년대부터 언제까지도 80년대까지도 동일하다 그랬지. 50년대건 60년대건 70년대건 80년대건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이라 그랬어. 정치적으로는 어떻고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두 가지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응? 정치적으로는 70년대에는 대통령이 누구였어? 혹시 70년대 선생님 저는 70년대는 살지를 않아서요. 선생님은 70년대 살았잖아요. 선생님 76년에 태어났으니까 70년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박정희였어요. 박정희.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몇 년에 죽냐면 79년에 죽어요. 그리고 80년에 누가 대통령이 돼요? 우리 그 영화에서 봤잖아. 서울의 광. 서울의 광이란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에 보면 누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가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 되잖아. 그 사람 누구야? 전두환이지. 맞아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조금 혼란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언제까지? 80년대까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뭐라고?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지가 오래 대통령을 하려고 독재를 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독재를 했다는 건 당연히 우리들의 무엇이 침해됐다는 뜻이야. 자유가 침해됐다는 뜻이고 우리가 실현하려고 했던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도 잘 안 됐겠지. 그러면 이때는 자유와 뭐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갈망이라는 게 있었던 시기라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얘들아, 우리나라 50년대부터 뭐 하기 시작해? 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거든요. 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너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됐으니까. 그리고 농사만 열심히 지어서는 사실 배부르게 먹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 야, 물론 농사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좀 먹고 살아 봐야 되잖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아, 우리 좀 물건 만드는 공장도 좀 짓고 고무신이라도 좀 신나게 신어보자. 옷이라도 좀 헐어지지 않게 뜨뜻하게 입어보자. 그래서 뭐가?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는 언제예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우리나라 뭐요?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막 실현되면서 산업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산업사회로 나가면 같이 따라오는 게 뭐라 그랬어? 공장이 지어지는 거잖아, 얘들아. 공장이 만들어지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공장을 주로 어디에 지어요? 대도시. 서울에도 옛날엔 공장 많았어, 얘들아. 지금은 다 외곽으로 나가 있지만. 그러면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밀려들고 있었던 때야.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뭐 때문이야? 우리나라 산업화 때문이에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얘들아 달걀도 제대로 못 먹어서 달걀이 되게 귀한 음식이지. 그래서 달걀 이렇게 모아뒀다가 좋은 손님, 귀한 손님 오면 막 대접하고 그러잖아. 달걀 팔아서 막 학용품 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달걀을 지금 되게 흔한 음식으로 먹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산업화돼서야. 옛날에는 닭을 어떻게 키워? 그냥 마당에 놓고 몇 마리씩 키운다고요. 근데 지금은 닭을 어디서 키워요? 요만한 케이지에 가둬가지고 공장처럼 키운단 말이야. 이렇게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흔하게 먹게 된 거야. 고기 어때? 고기. 되게 웃긴 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나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고기는 얘들아 우리 아버지 월급날만 먹어요. 아니면 월급날 하고 하루 정도 더 먹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늘 제육볶음을 해줬다. 그럼 오늘 우리 아버지 월급날이었던 거야. 약간 이럴 때가 많았어. 왜? 그때는 돼지나 소를 지금처럼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얘들아 지금은 제일 흔한 음식이 뭔 거야? 고기지. 사실 선생님은 이제 집에서 살림도 하니까 고기가 싼 편이야 얘들아. 비싼 채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기가 싸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대량 생산. 산업화 때문이야. 그럼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는 게 되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게 돼요? 산업화나 도시화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심화됩니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져요. 사실 옛날에는 얘들아 극소수 양반만 잘 살았어. 나머지는 다 거지같이 가난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했어.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을 갖고 있는 공장 소유주들. 그지? 도시에서 비싼 땅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고? 점점 부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 공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돼. 이 빈부격차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 소외 현상이 나타나. 사람들이 뭐해? 돈보다 사람이 원래는 중요한 건데 돈과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세상? 돈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50년대 후반부터 언제까지? 80년대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신동엽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시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동엽 아저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건 지식이야. 알아둬야 돼. 현실 참여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현실 참여 시인이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현실에 이러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를 많이 쓴 사람들을 현실 참여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니네가 신동엽 아저씨의 시가 나왔어. 모르는 작품인데 신동엽 아저씨의 시가 나왔어. 그럼 니네 우선 뭐라고 생각해? 아, 이 사람은 어떤 현실의 문제를 꼬집고 있구나. 현실의 문제가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떤 현실의 문제를 꼬집고 있구나. 그걸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썼으니까 이 작품에 드러나는 신동엽이 생각하는 문제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겠지? 신동엽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이 엄청 자주 볼 작가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내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읽기를 할 건데 뭐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읽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시라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뭔가 어렵게 느끼지. 그지? 소설보다 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이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얘들아 시는요 엄청 친절하게 우리한테 설명해줘요. 엄청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우리가 잘 못 알아먹게 약간 생략해서 설명해 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된 단어들을 좀 집어넣어서 의미를 새겨보면 좋겠어요. 우선 1년 가봅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아요. 자, 1년의 내용. 대상이 누구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봄. 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봄은 어떤다고 얘들아? 남해 북녘에서는 남해라는 곳과 북녘이라는 곳에서는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 이게 끝이야. 1년에 다른 내용 없어 얘들아. 남해와 북녘에서는 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1년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2연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2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얘들아 질문. 2연에서요. 봄의 그 눈짓은 이라고 말했는데 봄 앞에 수식한 말들이 있거든요. 봄 앞에 수식한 말들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잠깐 시어의 의미. 앞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앞에 수식어. 뒤에 이 단어를 설명하는 뭐요? 서술어. 의 무엇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뭐 한다? 파악한다. 그럼 나 질문. 저기 지금 이 봄의 눈짓 앞에 얘들아 단어들이 좀 있지.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이라고 말했잖아. 그럼 너그럽고 빛나는 이라는 말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 봄의 그 눈짓 꾸며주고 있지. 그럼 너그럽고 빛나는은 좋은 단어야 나쁜 단어야? 긍정 단어야 부정 단어야? 긍정 단어지. 맞아요? 그럼 봄이라는 말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렇죠. 수식하는 말이 긍정이면 긍정이고요. 서술하는 말이 긍정이면 긍정이에요. 아니면 부정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화자는 봄이라는 애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좋은 애라고 생각한다고. 너그럽고 빛나니까. 맞아요? 봄의 그 눈짓은 그 다음 가봐.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그럼 나 질문. 어디에서 나눈다 그랬어? 1년에서 어디에서 나눈다 그랬어? 1년에서 봄은 어디에서 나눈다 그랬어? 어디에서 나눈다 그랬어? 남해와 북녘에서 나눈다 그랬잖아. 2연에서 어디에선 움튼대. 움튼다는 건 싹는다는 소리니까 온다는 뜻이지. 어디에서 온다는 거야? 제주에서 그렇지. 우리가 디딘 어디서 온다고요? 아름다운 논밭에서 온다고요.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온다고요. 질문.
질문. 1년에 나오는 남해북녘하고요. 2년에 나오는 제주도만 아름다운 논밭은 같은 의미일까요? 반대 의미일까요? 아니, 너네 생각 말고 지문에서 말한 걸 얘기해줘. 니네 생각 말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시인이 너네한테 말해줬어, 얘들아. 1년, 2년을 통해서. 남해북녘하고 제주도만 아름다운 논밭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지훈이 같은 의미? 라인은? 같은 의미? 지훈이는? 넌 다른 의미? 대현이는? 다른 의미? 둘이네요. 둘. 아, 그러면 이것도 약간 성인지 감수성에는 어긋나지만 우리 남학생들이 자, 지훈아, 왜 두 개가 같다고 생각했어? 왜 같다고 생각했어? 나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 그냥인데. 어. 음. 태연아, 왜 같다고 생각했어? 다르다고 했냐? 왜 다르다고 생각했어? 어, 응,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저런 해석이야.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말고 지문에서 화자가 말한 그대로 나한테 말해주면 돼. 1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봄이라는 게 남해북녘에선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2년에서 봄이라는 건 제주도만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트는 거니까 싹나는 거고 피어나는 거고 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오는 거고 여기서는 안 오는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은 같은 공간이야, 다른 공간이야? 다른 공간인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언뜻 니네 생각에 제주는 남쪽에 있고 두만강은 북쪽에 있으니까 얘는 얘랑 같은 말이고 얘는 얘랑 같은 말 아니야? 라고 니네가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그건 니네 생각. 근데 화자는,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쓴 거냐면 1년에선 여기선 안 온다 그랬고 2년에 여기선 온다 그랬으니까 남해북녘과 얘네들은 다른 의미의 단어인 거야. 그럼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볼게. 선생님 우리나라 지도 또 끼깔나게 잘 그리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여기 제주도 있죠. 맞아요? 여기가 제주입니다. 두만강 어디 있어 얘들아? 야, 두만강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하나는 두만강이고 하나는 압록강이지. 이게 여기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있잖아. 어디가 압록강이고 어디가 두만강이야? 자, 아무도 모르면 패스. 혹시 아나 물어봤어. 몰라요? 그럼 패스. 어쨌든 여기 있다고 하자. 여기가 두만강이잖아. 맞아? 그럼 남해북녘은 어딜까? 여기가 남해. 여기가 어디? 북녘이야. 맞아? 그럼 질문. 제주에서 두만까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말해줘. 네 글자로. 뭐요? 맞아요. 반대말이라고 했잖아. 그치? 반대말이라고 했잖아. 그럼 남해북녘은 어딜까? 야, 여기 북한 여기 있어. 두만강 여기 있잖아, 지훈아. 북한 여기 있다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아니에요? 헐. 이 사람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했어. 이 사람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남해북녘은 어디야?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뭐라고 불러? 외세. 맞아? 야, 우리나라 봄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봄이라는 건 다른 나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안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맞아?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2년까지 됐어? 이제 3년 가볼게. 겨울은 얼. 그럼 질문. 1, 2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봄이라는 계절. 맞아요? 3년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겨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얘들아 질문. 바다와 대륙은 누구랑 같은 애?
여기다 써볼게. 바다와 대륙은 누구랑 같은 애? 그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그랬거든? 그럼 생각해봐. 바다와 대륙은 위에 있는 누구랑 같은 애? 남해북녘과 같은 애일까? 제주도만 아름다운 논밭과 같은 애일까? 아, 생각해봐. 1, 2형 붙이면 얘기할 수 있어. 얘들아, 여기는 뭐가 올 거야? 봄이 올 거잖아. 겨울은 여기서 추운 바람을 몰고 왔대. 그럼 여기는 남해북녘이야? 제주도만 아름다운 논밭이야? 남해북녘이지. 맞아요? 그럼 바다와 대륙은 누구야? 외세, 다른 나라. 다른 나라로부터 뭐가 왔지만, 겨울이 왔지만, 그 밑에 줄.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 움트리라. 얘들아, 삼천리 마을 누구랑 동의어? 그렇지. 봄이 온다고 말했으니까 얘랑 동의어.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1년, 2년, 3년에서 이 사람 되게 어려운 말 했니? 아니요. 우리 해석할 때 여기 있는 단어 말고 다른 걸로 굉장히 열심히 외적인 지식이 많아야 해석할 수 있었니? 아니에요. 자, 마지막 가봅니다. 움터서. 얘들아, 뭐가 움틀 거야, 지금? 주어. 뭐가 움터요? 지금 움트는 애 누구예요? 봄이요. 그렇지. 봄은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을 눈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그럼 질문. 미음의 쇠붙이들은 동그라미일까요? 세모일까요? 쇠붙이 앞에 뭐가 왔어요? 미음의라는 수식어가 왔어요. 쇠붙이는 동그라미일까요? 세모일까요? 아, 동그라미는 좋은 거고 세모는 나쁜 거야. 그렇지. 세모겠지. 왜? 쇠붙이 앞에 뭐가 있으니까? 미음의라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쇠붙이는 부정이겠지. 봄이 되면 뭐가 더 없어질 거야? 미움의 쇠붙이가 없어질 거야 라는 말이겠지. 맞아요? 그럼 봄이라는 계절은 얘들아 이 글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질 거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스프링이라는 봄이 아닐 거야. 뭐가 없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야? 마지막 년. 뭐가 없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야? 미움의 쇠붙이가 녹여지는 때. 맞아요? 즉 뭐가 사라지는? 미움이 사라지는 시기를 말하지. 근데 중요한 거. 얘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다른 나라,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야?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야?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요? 요런 해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했지. 시에 나와 있는 말만 가지고 생각했지. 요걸 우리가 무슨 감상이라고 부른다? 내재적 감상이라고 한다. 시 안에 있는 말만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을 내재적 감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의미를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걸 좀 붙여봅시다. 외적인 걸 좀 붙여봅시다. 신동엽 아저씨가 얘들아 80년대가 됐을 때 되게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 되게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아저씨가 뭔가 문제를 계속 비판했다고 했잖아, 얘들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독재 정권도 있고 산업화도 있는데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했냐면요. 얘가 문제라고 생각했어. 분단의 현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서 남북이 갈등하고 있는 거 얘들아. 그게 엄청 문제라고 생각했어. 맞아? 그래서 이 분단의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글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 그럼 이제 저 외적인 걸 갖고 붙여보자. 그럼 질문, 봄이라는 건 어떤 때를 말하는 거겠어? 봄은 어떤 때 말하는 거겠어? 봄하고 뭐가 있냐면 겨울이 나올 거야. 얘 좋은 거지. 얘 나쁜 거지.
그럼 겨울은 뭐겠어? 지금처럼 뭐 되어 있을 때, 분단돼서 남북한이 뭐 하고 있을 때, 갈등하고 있을 때. 맞아요? 이걸 겨울이라는 계절에 비유한 거야. 그럼 질문. 얘들아, 겨울은 어디서 왔다고 했어? 겨울은 어디서 왔다고 지문에서 말했어? 바다와 대륙 밖에서 왔다고 말했지. 맞아요? 얘들아, 우리나라 분단된 거 누구 때문에 분단된 거야? 너네 혹시 알아? 한국사 시간 아직 한국사 안 배웠지?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분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분단은 누구 때문인 거냐면 외세 때문인 거야. 사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뭐 할 때, 협상 같은 거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8선을 가로놓고 북한하고 남한을 가를 이유가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누가? 공산주의 진영의 대빵인 소련과 민주주의 진영의 대빵인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얘네가 민주국가를 만들어도 소련 입장에선 불리하고 얘네가 공산국가가 돼도 미국 입장에선 불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서 야, 그러면 우리 절반 나누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얘들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분단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지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외세 때문에 됐지만 이라고 말하는 거야. 맞아요? 외세 때문에 됐어. 하지만 그럼 봄은 뭐겠어, 얘들아? 봄은 어느 시기를 봄이라고 말하겠어? 겨울과 대비되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분단을 극복하면 뭐가 돼? 통일이 되잖아. 통일은 외세가 시켜줄 순 없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외세 말고 우리가 해야 돼. 맞아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무슨 시? 보문이라는 시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들아, 마지막에 이 쇠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미음의 쇠붙이. 그 쇠붙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표현법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법은요, 대유법이에요. 오늘 배울 표현법은 대유법입니다. 말해줘. 아는 사람 있을 거야. 대유가 뭐지? 우리 알아야 되는데. 대유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부분이나 속성이 전체를 대신하는 걸 대유법이라고 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자연에 가면 강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호수도 있어요. 그쵸? 강과 호수는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맞아? 예, 자연의 일부분. 근데 문학에서 강호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강과 호수라는 의미야? 자연이라는 의미야? 자연이라는 의미로 사용돼. 그럼 생각해봐. 자연의 일부인 강과 호수가 무슨 의미? 자연이라는 전체의 의미로 사용돼.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 대유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냐면 얘들아. 자, 쇠붙이. 얘기해줘. 쇠로 뭐 만들어? 무기, 총, 칼 이런 무기들 만들지. 맞아요? 무기 만드는 일부. 이게 무슨 의미? 무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돼. 맞아? 그럼 이거 무슨 법? 대유법. 맞아? 대유법. 그래서 부분이나 속성이 전체를 대신하는 표현법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이거 대유법일까 아닐까?
대유법일까요? 아닐까요? 밑줄 해줄게. 진짜 펜과 진짜 칼이 싸우면 펜이 이긴다는 말이야? 아니지. 펜은 무엇을 대신하는 말? 이거 요즘에 우리 맨날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문화적 힘. 펜 글 쓰는 애니까 문화적인 힘. 칼은 무슨 힘? 무력. 문화의 힘은 펜 말고 많을 거야, 얘들아. 근데 문화의 힘의 대표가 펜. 무력의 대표가 뭐? 칼. 그럼 대표하는 애들 써서 문화의 힘이 무력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이런 문장인 거잖아. 그럼 이거 대유법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의 대표적인 표현법은 뭐가 된다? 대유법이 된다. 됐나요? 자, 오른쪽 문제 3개 있습니다. 오른쪽 문제 3개 풀어 오실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독서 숙제. 감사합니다.